신공공 관리론 하는데 NPM 이게 대세지 지금 현재 주류 행정학으로 급부상했어. 1980년 이후에 전통적 행정을 밀어제치고 현재 메인스트림 퍼블릭 어드미니스트레이션으로 이제 대두를 했는데 NPM은 이게 이제 NPM이 우리나라에서 굉장히 그 파급 효과가 크지. 그래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인 그 영향력을 끼쳤다 그래가지고 글로벌 행정개혁의 모델, 행정개혁의 글로벌 모델 이렇게 지칭하기도 해요.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이 NPM의 영향을 받아서 도입된 제도, 정책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자꾸만 시험 행정고시 얘기를 자꾸만 하는데 왜 그러냐면은 고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입사 시험도 돼, 준비도 돼. 그래서 보통 여러분들 공기업이라든지 들어가기 어려운 그런 일반 회사들 있지, 기업들 봐봐. 고시 준비하던 학생들이 참 많이 붙어. 그래서 이제 그것도 행정학과니까 해볼만 하지 않냐, 그지? 지금 뭐 어느 곳보다도 낫지 않냐? 지금 보니까 7급 50 그 나이 제한이 없어져가지고 선생님 나이대 뭘 되는 사람들이 7급 공무원 시험 쳐서 9급 공무원 시험 쳐서 공무원 시작하는 사람 있어? 있어. 그러니까 그만큼 공무원에 대한 그 매력이 높다는 얘기 아니냐, 그지? 여러분들도 충분히 도전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이 뭐 고시 공부 안 한다 그러면 내가 이렇게 열심히 가르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이제 이 신공공 관리가 이제 1980년 이후에 이제 각광받기 시작했는데 우리나라 행정고시에서도 여전히 계속 이 신공공 관리와 관련된 문제들이 계속 시험 문제로 나와. 아마 어떤 시험이든 마찬가지일 거야. 7급도 마찬가지고 9급도 마찬가지고 뭐 대학원 시험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이제 여러분들이 그 아는 그 성과 평가, 평가하는 방법 중에서 뭐 TQM이라든지 BSC 이런 것도 다 이제 신공공 관리 론자들의 개혁 처방 중에 하나야. 그다음에 책임 운영 기간.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팀제 있잖아, 팀제. 팀제도 그것도 책임 운영 기간 뿐만 아니라 팀제도 신공공 관리에 영향을 직간접적으로 받았다고 볼 수 있어. 행정 서비스 분야. 그다음에 개방형 인사.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시험 문제 나왔지. 다 나왔어. 근데 하나 빠진 게 있어. 그게 바우처야. 바우처. 그래서 작년에 선생님이 고시반 모의고사 시험 문제로 바우처를 냈어. 바우처. 그게 나올 거야, 곧. 조만간 나올 거야. 남아있는 그 굉장히 중요한 개혁 요소 중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광범위하게 도입되고 있거든, 바우처가. 그래서 선생님이 모범 답안까지 제시해서 학생들한테 나눠줬어. 참조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제 공공부문만 도입된 게 아니라 우리 학교 행정에도 많이 도입돼 있어. 여러분들 요새 그 단과대학별로 RC 만들어진 거 알아? RC 지금 이제 단과대학별로 단과대학에다가 학교 본부에서 권한을 주고, 권한과 뭐 인사적 권한, 재정적 권한을 주고, 니네들이 스스로 이제 살림을 꾸려봐라. 그리고 단과대학별로 경쟁을 시켜서 잘하는 단과대학에 밀어주겠다. 뭐 교수를 채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권을 주고, 그 다음에 인센티브도 주고. 그래서 작년에 행정학과가 2등 했어. 사회과학대가 아니지. 전체 인문사회 쪽에서 2등 했어. 그래서 우리도 인센티브 조금 받아서 우리 학과장님이
그 인센티브를 교수들이 쓰지 말고 학생들한테 주자고 그래서 다 기부했어. 행정학 교수는 공적 마인드가 있어. 다 기부했어. 그래서 학생들한테 쓰자고. 그게 RC야, RC. Responsibility Center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다 그 대학 뭐 RC가 우리가 이제 단과 대학별로 이렇게 형성돼 있어. Responsibility Center라는 게 RC가 권한을 줄 테니까 니네들이 책임지고 잘해봐라 이거. 그리고 경쟁시켜가지고 잘못한 데 대해서는 책임을 묻겠고 잘한 데 대해서는 우리가 보상을 해주겠다. 이 개념이에요. 이게 바로 신공공 관리야. 관리의 개념. 이제 그걸 이제 수업이 끝나면 확실하게 이제 여러분들이 알게 된다는 거죠. 확실하게. 이 파트가 끝나면. 그래서 우리가 이제 신공공 관리 그러면 이제 크게 정해야 한다 그러면은 민간 부분과 기업에서 활용되는 접근 방식을 공공 부분에서 도입하려는 그러한 사고와 전략의 총체. 이렇게 크게 정의할 수 있어. 민간 부분. 민간 부분은 영어로 뭐지? 프라이빗 섹터. 민간 영역. 그지? 사적 부분. 뭐 이렇게 해도 되지. 그지? 사적 부분. 민간 부분과 기업. 비즈니스에서 활용되고 있는 그런 사고와 전략을 공공 부분에 채택하려는 그러한 접근 방식이라고 얘기하죠.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 우리가 이제 행정학이 사실 공공 부분을 대상으로 이제 개발된 학문 체계지만은 준거 기준은 어디서부터 왔다 그랬지? 기업이야, 그지? 그래서 전통적 행정도 뭐라 그랬어?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돼야 된다. 이제 그게 슬로건이야. Government should be run like business. 기업처럼 운영돼야 돼. 근데 이제 그 초창기부터 그런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돼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행정학에 계속 그런 사고가 이렇게 저변에 깔려 있어. 계속 행정학에. 전통적 행정뿐만 아니라 그 이후도 정부가 기업처럼 운영돼야 된다. 그런 사고가 행정학을 계속 그 저변에 깔려서 행정학에 어떤 큰 영향을 미치는 그런 미쳐왔는데 이제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이제 전통 행정에서는 어떤 형태로 나타나냐 하면은 정부도 기업처럼 운영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어떤 형태로 나타났다고 그랬지? 정치 행정 분리하는 거, 그지? 그 다음에 원리주의, 조직 원리, 조직 구성 원리들이 테일러의 원 베스트 웨이 사고에 입각해 있다라는 거. 그 이후도 계속 이 민간 부분의 사고와 전략들이 행정 부분에 영향을 계속 미쳐왔어.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TQM, MBO 이런 것들 있지. MBO 이게 목표 관리지, 그지? 이런 거 하나하나 다 설명 안 해. TQM, 심지어 BSC, 그 다음에 SM. 이게 이제 이거 전략적 관리라 그래. Strategic Management. 그 다음에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는 PPBS, GBB. 이런 것들 다 있잖아. 다 민간 부분에서 활용되고 있는 경영 테크닉 또는 경영 기술이야. 그 민간 부분에 성공을 하면은 그것이 행정 부분에, 공공 부분에 도입이 돼. 민간 부분이나 기업에서 어떤 활용한 경영 테크닉이 그것이 큰 성과를 거두면은 공공 부분에서 모방을 해. 근데 이제 이 NPM은 기존의 기존의 주류를 갖다가 정부도 기업처럼 해야 된다는 그런 사고가 단순히 기업이나
민간 부분에서 활용되는 경영 테크닉을 도입하는 차원을 넘어서서 아예 기업의 가치까지 정부의 가치로 받아들이자. 하나 더 스텝 나간 거야. 기업의 가치. 기업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들. 그것도 공공 부분의 가치로서 받아들이자. 채택해야 된다. 단지 이 파편적이고 파편적인 그런 경영 테크닉이 아니라 기업의 가치가 공공 부분도 지배하게 만들어야 된다.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죠. 그러면 도대체 기업의 가치들은 어떤 거냐? 기업의 가치들 어떤 게 있냐? 경쟁 여러 가지가 있지. 기업은 그걸 지금 얘기하는 것들을 너무너무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고 좋은 거, 바람직한 것으로 생각해. 경쟁. 가치라는 거 뭐야? 바람직하고 좋다 이런 거 아니야, 그렇지? 경쟁을 기업들은 민간 부분은 너무 당연하고 좋은 것으로 생각해. 가치 있는 것으로 생각해. 경쟁. 그렇지? 그게 이제 기업의 가치에 해당하는 경쟁이라든지. 그 다음에 시장이 정부보다 낫다 이런 사고. 시장 지향주의적인 사고. 시장이 정부보다 낫다. 시장이라는 것은 여기서 메이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야. 마켓이야. 마켓. 시장이 정부보다 낫다. 이런 사고요. 이런 사고들이 기업에서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이야. 그 다음에 또 다른 것은 고객 만족. 아마 기업들의 제일 덕목은 뭐냐? 고객 만족일 거야. 아마. 고객 만족하면은 당연히 고객이 만족되면은 기업이 지향하는 이익은 수입이 들어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고객을 만족시키면은 기업이 이익을 남기고 그래서 기업이 성장할 수 있다. 고객을 만족시키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게 기업적 가치들이야. 그 다음에 이제 생산성 향상. 생산성 향상이라는 거 좋다. 좋고 바람직한 것이다. 이거. 기업이 중요시 여기는 가치들이야. 고객 만족, 생산성 향상. 그 다음에 뭐라 그랬지? 시장 우선주의. 그 다음에 경쟁 이런 것들. 이런 것들이 공공 부분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자리 잡게 된다고. 신공관리 역량이야. 대신 이런 가치들이 들어오면서 어떻게 돼? 기존의 민주적 가치들이 뒷자리로 물려나가는 거지. 민족 가치, 정의라든지 형평성, 공정성, 분배 이런 문제들이. 그래서 이제 신공관리가 그거로 인한 비판을 받게 되는 거죠. 이 신공관리가 이제 아까 얘기했듯이 전 세계적인 영향력을 미쳤는데 글로벌 행정개혁의 모델로 자리 잡을 정도로 파급력이 대단했는데 그 중에서도 앵글로색슨 국가에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앵글로색슨 국가라는 건 뭐지? 어떤 나라들이지? 영어하는 나라, English speaking countries. 그럼 이런 나라들이지? 호주,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미국 다. 이런 나라에 더 강한 영향을 미쳤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뿌리들이 앵글로색슨족들의 앵글로색슨, English speaking country들의 뿌리들이 시장을 지향해. 시장주의적 사고가 굉장히 깊게 녹아들어요. 개인주의적인 사고, 시장주의적인 사고 이런 것들이 많이 녹아져 있다. 요걸 하기 전에 여기 다 쓸 수가 없잖아, 그지? 다 쓸 수가 없어가지고 아주 핵심적인 것만 얘기를 했는데 중간에 수업 시간에 이렇게 살을 보태줘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것도 주목하지만은 선생님 강의를 더 주목해야 돼. 그러면 전통적 행정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이걸 그냥 이게 한 학기 내내 배우는 거야, 사실은. 한 학기 내내. 신공관리하고 전통적 행정하고 어떻게 틀리느냐? 한 학기 내내 하는 거. 그렇지만 지금 이제 간략하게 여러분한테 얘기를 하면은 전통적 행정은 규정과
절차 이걸 통해서 행정 공무원들의 재량을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통제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어. 전통적 행정은. 그건 이해됐지? 근데 신공무관리는 오히려 행정 재량을 통제하는 것이 아니라 행정 재량을 부여해. 관리자들한테. 여기 재미있는 이제 단어가 나오는데 전통적 행정에서는 공무원을 뭐라고 부르냐 하면은 행정가라고 불러. 공무원이 어드미니스트레이터. 영어로는 공무원을 행정가라고 불러. 근데 신공무관리에서는 공무원을 공직자를 매니저라고 불러. 매니저. 관리자. 그래서 신공무관리에서는 매니저가 이런 단어가 계속 나와. 전통적 행정에서는 행정가들의 재량을 규정과 절차를 통해서 최소화시키려고 그래. 행정가라는 게 여기서 뭘 여러분이 느껴야 되냐면은 집행하는 사람이구나. 집행하는 사람이구나. 이걸 느껴야 돼. 어드미니스터가 뭐니 이게. 집행한다 이런 거 아니야. 시행한다 이런 뜻이야. 공무원을 시행자로 보는 거지. 집행자로 보는 거지. 근데 이 매니저에는 뭐가 있냐면은 관리자한테는 관리하려고 그러면 관리 재량이 부여되잖아. 신공무관리는 관리자들한테 관리 재량을 부여해요. 재량을 부여하고 이들한테 인센티브의 수위를 조절함으로써 바람직한 결과를 얻도록 유도해 나가는 그러한 전략을 사용한단 말이야. 신공관리는. 관리자들한테 재량을 부여하고 그 재량을 통해서 좋은 결과를 낸 관리자들한테는 인센티브를 많이 주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한테는 페널티를 주고 성과 보수를 주고 하나는 성과 페널티를 주고 그걸 통해서 바람직한 결과를 내도록 유도해 나갑니다. 크게 보면 여기서는 이제 어드미니스트는 아까 그랬죠. 그냥 이거는 전통적 행정에서는 공무원을 어드미니스트라고 불러. 딱 느낌이 와야 돼. 집행하는 사람으로 공무원을 보는구나. 매니저는 관리자니까 재량을 가지고 있구나. 관리자는 행정과 달리 재량이 부여되어 있구나.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앞으로 배울 신공공 서비스론에서는 공무원을 뭐라고 그러냐면은 퍼블릭 서번트라고 불러. 느낌이 오지? 얘는 뭐겠니? 얘 핵심 역할이 뭐겠니? 얘는 집행하는 거고 얘는 주어진 재량을 가지고 성과를 내려고 노력하는 거고 얘는 시민들한테 봉사하는 거야. 공무원들의 핵심 역할이 틀려져. 퍼블릭 서번트, 공복역, 하인이야 하인. 그러면 누가 주인이지? 시민들이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틀린데 요거를 조금 더 분리해서 얘기하면은 우리가 지금 OPA하고 NPM하고 구분을 하면은 두 개지만 NPM에 대해서 이제 큰 이제 크게 이제 그 스케치를 해야 되니까 OPA는 투입 지향적이야. 그리고 과정 지향적이야. 그러면은 NPM은 산출 지향적이고 성과 지향적이야. 전통적 행정은 투입 지향적이라는 뭐냐 하면은 전통적 행정의 최대 가치가 뭐라 그랬지? 효율성이지. 효율성을 높이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지? 비용을 낮추든지 산출 높이든지 해야 되지. 그러니까 투입을 자꾸만 통제해. 비용을 낮추려. 들어가는 예산을 낮추려고 해. 예산. 계속 여러분들 이제 예산 제도와 관련해서 생각하면 품목별 예산이 전통적 행정
기초하고 있는 예산제들. 품목비율에서 통제지향적이잖아, 그죠? 들어가는 투입을 갖다 최소화시키려고 그래요. 투입에는 물건이 있을 거고, 그다음에 인력이 있을 거네요. 최소한의 인력으로 최대 산출을 내려고 노력을 해요. 투입지향적이고, 투입을 통제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투입지향적이고, 그리고 과정지향적이면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을 통제를 해요. 뭘로 통제하겠냐? 규정, 절차. 규정과 절차에 대해서. 그 성과, 산출에 대해서는 별로 신경 안 써. 특히 성과에 대해서 생각 안 써. 보통 이렇게 이 스텝이 어떻게 돼? 투입이 들어가서 이게 과정을 거치고 산출로 나와서 그다음에 이게 성과를 내는 거지, 그지? 응? 이런 플로우 차트지, 그지? 요 앞에 두 개만 신경 쓴다 이거. 투입지향 그런 면에서 투입지향적이다. 과정지향적이다. 과정을 통제한다는 거. 과정 통제 관심을 갖고 있고 통제라고 바꿔도 돼. 투입 통제적이고 과정 통제적이다. NPM은 산출을 통제하려고 그러고 성과를 통제하려고 그런다. 성과를 중요시 여겨. 얘네들은 행정은 투입지향적이 과정지향적이라는 말은 뭐냐면 직권화되어 있는 시스템이야. 투입과 과정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돼? 직권화되어 있어야 돼. 산출과 성과에 대해서 통제하려고 그러면은 일단은 성과를 내려고 그러면 재량은 부여해야 되잖아, 그지? 그렇기 때문에 분권적이라는 거야. 그 다음에 전통적 행정은 정부를 강조해. 정부가 서비스를 전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좋은 메커니즘이다. 정부가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그 코어 아이디어 그래가지고 전통적 행정의 코어 아이디어 넘버 원이 뭐였지? 서비스 전달은 기존에 또는 새로이 창설된 설립된 행정기구를 통해서 수행돼야 된다. 행정기구, 정부를 강조해. 정부가 공공서비스 전달에 책임을 져야 된다. 근데 NPM은 아까 뭐라 그랬지? 시장이 정부보다 낫다는 거예요. 시장 방식을 통해서 시장을 통해서 공공 서비스 전달이 돼야 된다. 공공 서비스 전달은 시장에 가급적 맡겨야 된다. 굉장히 완전히 대비되는 사고지, 그지? 전통적 행정은 정부가 공공 서비스 전달을 맡아야 된다 그러는데 NPM은 정부가 아니라 시장이 가급적 시장한테 공공 서비스 전달을 책임지게 만들어야 된다. 공공 서비스 전달에 시장 기재를 활용해야 된다. 정부 관료제가 아니라 시장 기재를 활용해야 된다. 그다음에 전통적 행정에서 공직자들의 누구한테 책임을 진다고 그랬지? 행정가들은 누구한테? 누구지? 선출직 공직자. 1차적인 책임이 선출직 공직자잖아. 여러분들이 이제 답변하는 거 보니까 상당히 많이 알고 있어. 근데 NPM에서는 매니저가 1차적으로 책임져야 되는 사람 누굴까? 은정이 얘기해. 시민이라는 단어 대신 이 사람들은 고객 또는 소비자한테 책임을 져. 커스터머. 아까 고객 중심주의라고 그랬지? 고객 만족이 기업의 제1덕목이다. 마찬가지로 공공 관리자들한테 있어서도 제1의 덕목은 뭐냐면 고객을 만족시킵니다.
선출직 공직자가 아니야. 고객이라, 고객. 이렇게 이제 우리가 크게 그림을 그려보면 이렇게 그려낼 수 있다. 이 신공공 관리가 가지고 있는 핵심 과정, 어떤 신공 관리에 깔려 있는 사고에 깔려 있는 핵심 과정이 뭐냐? 모든 행위자는 자신의 사익에 입각해서 선택하고 행동한다는 거. 어디서 많이 들어보는 가정 아니냐? 모든 행위자, 뭐 정치인도 마찬가지고 공무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사람들, 모든 개인들은 뭐 군인이든 경찰관이든 대학 교수든 상관없이 모든 개인들은 자신의 사익, 영어로 셀프 인터레스트에 입각해서 선택하고 결정한다, 행동한다. 이게 뭐의 과정이냐? 공공 선택론. 근데 이게 공공 선택론이 나오기 전에 이 얘기를 한 사람이 또 누가 있어? 자, 그러면 여기 다음에 뭐냐면은 개인은 행동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효용 극대화 전략을 추구한다. 자, 이건 누가 한 얘기냐? 이건 공공 선택론 얘기지. 근데 공공 선택론 나오기 전에 벌써 저런 얘기 한 사람이 있었어. 누구지? 아담 스미스. 그렇게까지 멀리 안 가도 돼. 우리 수업 시간에서. 개인이 행동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효용 극대화 전략을 추구한다. 사이먼. 허버트 사이먼의 여러분들이 놀랄 사실은 공공 선택론이 허버트 사이먼의 영향을 받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사이먼이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라는 얘기야. 합리모형, 사이먼의 합리모형이 이런 가정이 있고 있지. 여기서 우리가 뭐라 그랬냐? 여기서 개인의 효용이라는 것은 뭘 효용이라고 그랬지? 정의 내린다 그러면? 효용이 뭐냐? 영어는 유틸리티야, 그지? 유틸리티 맥시마이징 하려고 한다, 개인들은. 그 효용이 뭐냐, 도대체? 그러면 효용이 잘 모르겠는데요.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벌써 얘기했잖아. 편익에서 비용을 뺀 게 효용이야. 알았어? 그게 아까 누가 그랬어? 공리주의 얘기했잖아. 공리주의로 넘어가면은 편익이라는 것이 쾌락이 돼버리고, 비용이 뭐지? 고통이 되는 거. 플레저에서 페인을 뺀 거야. 그게 효용이야, 유틸리티야. 그게 현대판으로 넘어오면서 편익과 비용의 개념으로 바뀌어버리는 거야. 그렇지만 그 둘과의 차이란 말이야. 자, 사람들 이렇게 가정해. 사람들은, 모든 개인은 너나 할 것 없이 사익을 입각해서 행동한다. 그리고 대안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효용을 극대화시켜주는 대안을 선택한다. 자,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행동해, 그지? 그러면 정부는 역할은 뭐 해야 될까? 정부의 역할이 뭐야? 정부는 어떤 역할을 해야 되지? 사람들이 이렇게 행동해. 다. 모든 사람이 저렇게 행동해. 그럼 정부의 역할은 뭐니? 정부는 이러한 사익 추구적인 개인의 효용을 충족시켜주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죠. 사람들이 저렇게 행동하니까. 저걸 통해 사람들 만족을 얻으니까.
그럼 정부는 어떻게 돼? 만족시켜야 될 거 아니야, 그지? 효용을 극대화시키려고 한단 말이야. 그러면 효용을 극대화시키도록 도와줘야 되잖아, 정부가. 그렇지? 그게 정부 역할이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정부의 역할은 사익 추구적인 개인의 효용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뭘 하느냐?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해.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해. 효용을 사람마다 틀리지, 그지? 사람마다 이 선호가 틀리지. 선호가 틀리기 때문에 선택지를 하나만 주면 어떻게 돼? 일부만 충족이 되는 거지, 그지? 다양한 선택지를 제공한단 말이야.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을 부여해. 오케이? 개인의 효용을 충족시키려면은 정부가 다양한 선택권을 제시를 해야 돼. 선택을 통해서 자기가 자기 선호를 최대한도로 충족시킬 수 있는 선택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거지. 그 다음에 두 번 이거 하고 마찬가지로 선택권을 하고 그 다음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최소화시켜야 돼. 그러면은 선택권을 통해서 선호가 충족이 되니까 선호가 충족이 된다는 건 뭐지? 편익이 늘어난다는 거지. 비용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비용은 줄여주면 어떻게 되지? 비용을 줄여주면 여기 차이가 뭐라지? 효용이 늘어나는 거지. 편익을 올려주면서 비용은 낮춰준다. 효용이 올라가는 거지. 자, 그러면 이제 비용은 어떻게 낮춰주느냐? 시장 메커니즘이 들어가는 거야. 경쟁을 통해서. 서비스 공급자가 서로 경쟁하게 만들므로써 비용을 낮춰준다는 거야. 두 개 다 섞어서 얘기하면은 정부 또는 이제 매니저의 역할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건. 매니저의 역할은 사익 추구적인 개인의 효용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고 서비스 공급자들이 경쟁하도록 유인하는 데 있다. 정부나 관리자의 역할은 이러한 사익 추구적인 개인의 효용을 최대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다양한 서비스 선택권을 제공하고 선택권을 편익을 높여주고 선택권을 제공하고 서비스 공급자들이 경쟁하도록 유도하는 데 있다 이거. 이런 제도를 갖춰주면 어떻게 돼? 이런 개인들을 만족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이걸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 선택권을 제공해 준다, 경쟁을 높여준다 하기 위해서 이들이 처방하는 게 뭐냐? 첫 번째는 정부 기능, 정부가 하지 말고 민영화시켜라 이거. 민간 영역에 넘겨라. 민간 부분에 넘기면 어떻게 돼? 자연스럽게 이게 되지. 민간 부분은 경쟁이 있잖아. 그리고 다수의 공급자가 경쟁하니까 공급자마다 다양한 아이템을 제공함으로써 선택지를 넓혀주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아예 그냥 민간에 넘겨라. 민간이 넘는 게 최고다. 공공 부분이 하려고 그러지 말아요. 민간이 핸들할 수 있는 거는 다 넘겨라. 민영화 나오는 거야, 민영화. 근데 이 국방처럼 이렇게 못 넘기는 거 어떻게? 그런 경우에 잔존하는 민영화가 될 수 없어서 잔존하는 정부 활동에 대해서는 시장 압력을 받게 하라 이거. 시장 압력을 받게 한다. 시장 기제가 작동하도록 만들어라.
시장 압력을 받게 하라 이거. 예를 들어서 시장 압력을 받게. 이거는 도저히 민영화가 안 돼. 정부가 수행할 수밖에 없어. 이 활동이야. 이거는 뭐 이런 건 그냥 그것도 독점하게 만들지 말고 시장 압력을 받게 하라는 거야. 시장 압력을 받게 하든지 같은 말이야. 시장 기제가 작동하도록 만들어. 시장 동력이 분출되도록 하라 이거. 이게 다 같은 말이야. 시장 동력은 영어로는 시장 압력은 마켓 프레셔. 그 다음에 시장 기제는 마켓 메커니즘. 그 다음에 시장 동력은 뭐냐 그러면 마켓 포스이즈. 시장의 동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다시 얘기해요. 시장 압력을 받게 하라. 시장 기제가 작동할 수 있도록 해라. 시장 동력이 분출될 수 있도록 해라. 다 같은 줄. 그러면 이게 도대체 시장 압력과 시장 기제, 여기 구체적으로 뭐가 있냐? 뭐가 있지? 구체적으로 어떤 거지? 경쟁, 선택, 그 다음에 유인, 이런 것들이. 경쟁, 선택, 유인, 이런 것들. 그래서 우리가 지금 RC끼리 이렇게 경쟁을 시킨단 말이에요. 경쟁시켜서 잘하는 RC에 더 많은 성과보수를 줘. 성과보수는 유인 아니야, 그지? 경쟁과 유인. 정부도 팀들끼리 서로 경쟁시켜. 팀지에서. 팀들끼리 서로 경쟁시켜. 경쟁시키고, 민영화하면 좋은데 민영화 안 되는 것끼리는 정부 조직 내에서 조직들이 시장 압력을 받게 만들어요. 이해돼? 이해돼? 고개 끄덕끄덕 거려. 자, 이제 지적 연원, 신공공관리 지적 연원. 대충 이 정도를 얘기하고, 이게 계속 있지, 리핏하고 리바이벌 하니까 여러분들이 시간이 지나가면서 아주 더 구체화될 거예요. 구체적으로 알게 될 거예요. 지금 큰 골격만 이해한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신공관리의 큰 골격. 지적 연원은 세 가지가 있어, 크게. 공공선택론, 대리인이론, 관리주의 또는 신관리주의. 뭐 관리주의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매니저리즘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그걸 같은 내용인데 네오 매니저리즘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도 있어. 공공선택론, 이게 사실 제일 큰 영향을 미친 거지. 공공선택론, 지적 불이는 신공공관리의 지적 불이는 어디서 오느냐? 공공선택론이 70%, 80%야. 쉽게 얘기해서 공공선택론자들의 지적 후예로 생각하면 돼. 신공공관리, 관리론자. 신공공관리는 공공선택론의 지적 연장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 너무 비슷해. 우리가 이제 다음 학기에 우리가 행정이론 깊게 얘기를 하는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때 가서 얘기한다 그러면 안 되고, 지금 이제 공공선택론에 대해서 얘기하면은,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은 공공선택론은 뭐냐? 이거 큰 메인스트림이지, 그지? 이게 훨씬 나은데 이렇게 하니까. 공공선택론은 뭐냐? 비시장적 의사결정의 경제학적 연구, 이렇게 데피니션을 내릴 수 있어. 공공선택론이 뭐냐? 비시장적이라는 것은 영어로 얘기하면 non-market이야. non-market. 비시장적 영역의 대표적인 게 정치 영역이야. 정치 영역.
시장이 아닌 영역이라는 거. 정치 영역, 행정 영역. 그러니까 이걸 다르게 얘기하면 정치 현상이나 행정 현상을 미시경제학의 이론, 특히 미시경제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연구하는 것이 바로 공공선택론의 목표다 이거. 연구과제, 공공선택론의 연구과제. 비시장적 정치현상이나 행정현상, 사회현상을 미시경제학의 이론을 통해서 설명하고 예측하고 하고자 하는 것이다. 공공선택론은 여기도 인간의 가정이야, 그지? 자, 아까 인간의 가정 그거 뭐라 그랬지? 인간은 신공관리 인간의 가정이 뭐야? 사익에 입각해서 행동한다, 그지? 그 다음에 효용을 극대화시키는 전략을 대안을 선택한다. 이거지, 그지? 같은 말이야, 이게. 인간은 합리적이고 사익 추구적이고 자신의 효용을 극대화시키려 한다. 똑같은 얘기죠. 영어로 얘기하면 rational, 합리적이라는 거예요. 사익 추구적이라는 것은 self-interested, rational. 그 다음에 utility, utility maximizing. 이 세 가지야. 합리적이다. 요게 신공공 서비스로 오면 싹 바뀌어요. 가정이 바뀌어버려. 인간은 공익지향적이고 셀프 인터레스트가 하잖아. 공익지향적이고. 유틸리티 맥시마이징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퍼블릭 스피리트, 공공 정신으로 무장돼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가정이 싹 바뀌어버려.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가정이 틀리니까 어떻게 돼? 처방도 틀리지. 처방도 틀리고 진단도 틀리지. 여기서 신공공관리가 신공공 선택론으로부터 지대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것은 벌써 가정에서 똑같잖아. 가정. 그 다음에 자, 이게 우리가 얘기했죠. 시장이 정부보다 개인의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우월한 도구다. 시장이 정부보다 개인의 이익을 충족시키는데 우월한 도구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 생뚱맞게 개인의 효용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효용이 나왔어. 시장이 정부보다도 사회 전체 효용을 개인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있어서 더 낫다 이거. 우선 그 얘기하기 전에 왜 시장이 개인의 효용을 증대시키는 데 우월한 도구일까? 개인의 효용을 증대시키는데 왜 우월한 도구야? 이미 얘기했어. 시장은 선택권을 허용하기 때문에. 탁월한 학생 앞에 앉아 있어. 시장은 이미 얘기했잖아. 정부는 독점이잖아. 그지? 그 반면에 시장은 경쟁이지. 경쟁을 통해서
경쟁을 통해서 시민들한테 선택권을 준다 이거. 그리고 또 그러니까는 다시 말해서 시장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공급자들 간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비용을 절감한다. 아까 유틸리티는 뭐라 그랬지? 정의를? 편익 빼기 비용이라고 그랬지. 경쟁을 통해서 선택권을 주니까 편익이 올라가고, 그지? 소비자들이 선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니까 소비자들의 선택을 통해서 그들의 선호를 충족시켜 주니까 그들의 만족이 올라가고, 경쟁을 통해서 비용을 낮춰준단 말이야. 그러니까 어떻게 돼? 이거는 올라가고 이건 낮춰주니까 효용이 올려주고. 경제학 학생입니다. 궁금한 게 있는데 경제학에서 효용 개념에는 비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편익에 가까운 개념인데 경제학에서 효용이랑 행정학에서 효용을 다른 개념으로 같아. 경제학 미시경제학자들이야. 경제학에서 효용 개념에는 비용 개념이 들어가 있지 않고 편익만 두고 이제 효용에 가깝은 거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해야 될지 개념을. 편익만 만약에 생각해봐. 너 편익이 엄청나게 높아졌어. 편익이 효용을 갖다가 비용 개념을 안 넣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편익은 올라갔어. 여기서 100에서 200으로 올라갔어. 그지? 근데 비용은 10에서 190으로 올라갔어. 자, 요 대안하고 어떤 게 효용을 높여주지? 이거지. 비용을 안 넣으면 이걸 선택한다니까? 이게 효용을 높여줘? 경제학에서는 이제 순편익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하고. 그러니까 순편익으로 얘기하면 되는데 내가 얘기하는 것은 총 얘기하는 거. 그렇게 하면 이제 그 양립할 수 있는 거지. 총 편익하고 비용. 그러니까 너는 지금 순편익만 지금 요거 빼버리면 순편익이야, 그지? 순편은 어디서 나왔니? 총 편익에서 총 비용을 뺀 거지. 같은 개념이지. 됐어? 근데 이제 정부는 이렇게 시장은 정부보다도 개인의 효용을 높여주는데 훨씬 더 탁월한 도구야. 그지? 정부는 선택을 허용하지 않지. 독점이지. 정부는, 그지? 독점이지. 선택을 허용하지 않고. 그 다음에 경쟁이 없다 보니까 어떻게 돼? 비용도 생산 비용도 올린단 말이야. 거기다가 공공선택론자 입장에서 보면 관료들을 또 이기주의자로 생각해. 관료들도 모든 사람을 이기주의자로 생각해. 관료라고 무슨 뭐 별거 있나 이거야. 그럼 관료들이 이기적이라고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니스카넨이 얘기한 예산 극대화 전략을 구사하게 돼 있다 이거. 예산 극대화. 관료들이 예산 극대화 전략을 한다. 버짓 맥시마이징 스트래티지. 이거 니스카넨 얘기 아니야, 그지? 모르지? 무식해서. 니스카넨. 윌리엄 니스카넨이 한양대 학생처럼 훌륭한 학생 없어. 무식하다는 얘기해서 미안하다. 저게 없었을 때는 얘기할 수 있는데. 무슨 얘기를 했냐면 관료들이 예산 극대화 전략을 추구한다고요. 그래서 공공이 필요한 거 이상으로 많은 사업을 하고 많은 예산을 활용한다는 거야. 왜냐하면 관료들은 예산이 늘어나고 사업이 늘어나면은
관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편익들이 얻어진다는 거예요. 예산이 늘어난다. 관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 편익이 관료들한테 수중에 들어간다. 이거. 관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가 뭐냐? 권력, 지위, 명예, 그 다음에 슬랙이라는 거 있어요. 슬랙, 재정적 여유분이야. 슬랙, 재정적 여유분이 생긴다는 거. 그러니까 재정적 여유분이 있으니까 어떻게 돼요? 회식도 자주 할 수 있게 되고 출장도 잘 갈 수 있고 이렇게 된다는 거지. 여유가 있어진다는 거. 그러니까 관료들이 지향하는 가치가 권력, 명예 뭐 이런 게 있는데 이런 것이 예산이 늘어나면은 쉽게 충족이 된다는 거. 그러면은 정부 부분 관료들이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기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더 많이 얻기 위해 가지고 정부 예산을 쓸데없이 불린다라는 거야. 공공이 필요한 이상으로 정부 예산을 불린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독점 상태에서는 그러기 쉽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정부는 독점과 관료들의 서비스 공급의 독점과 관료들의 예산 극대화 전략으로 인해서 다양한 선호를 충족시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공공 서비스 생산 비용을 높인다라는 거지. 그래서 이 공공 선택론자들은 뭐냐? 그러면 시장화시키면은 시장 기제를 공공 부분에 적용시키든지 시장 동력을 분출하게 한다든지 공공 부분이 시장 압력을 받게 하면 어떻게 돼? 정부 부분에 공공조직의 폐해인 비효율성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을 가는 거. 자, 아까 했어요. 시장 기제를 적용하게 한다든지 시장 압력을 받게 한다든지 시장 동력이 분출되게 만든다든지 그 방법은 뭐지? 제일 좋은 거 민영화.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남아있는 정부 활동을 공공 시장 압력을 받게 만드는 거. 그걸 갖다가 우리는 한 단어로 준시장화라고 해요. 쿼자이 마켓. 쿼자이라는 게 이게 준이야, 준. 그치? 사입이 완전 시장은 아니고 순수 시장은 아니고 순수 시장에 준한다 이런 거. 그걸 갖다가 준시장화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인터널 마켓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어. 내부 시장화 시킨다. 공공 부분을 내부 시장화 시킨다. 이 처방이야. 이게 바로 처방까지 다 똑같아. 이미 봤잖아. 그리고 아까 우리가 여기서 이제 이 부분 빼먹었는데 시장이 정부보다 개인의 효용을 충족시키는데 우월한 도구다. 이거 이해됐어, 그지? 근데 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의 효용을 충족시키는데 우월한 도구라는 거. 개인이 효용이 충족되면은 여기에 깔려있는 가정은 뭐니? 사회 전체 효용이 충족된다. 개인의 효용이 높아지면은 사회 전체 효용도 높아진다. 그지? 오케이? 사회 전체 효용을 갖다가 우리가 소셜 웰페어라 그래. 소셜 웰페어. 이거는 인디비듀얼 웰페어의 합계다 이거지. sum of individual welfare. 이런 가정이 깔려 있어. 그러면 이걸 소셜 웰페어를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퍼블릭 인터레스트라고 표현할 수 있어. 사회 복리, 공익, 공익은 뭐야 그러면? 인디비듀얼 인터레스트. 사익의 합계다. 공익은 사익을 충족시키면 당연스럽게 공익 충족은 따라온다. 이거야. 이 가정이야.
여러분들 이제 공익에 관련해서 한 챕터가 지금 어사인돼 있어. 공익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이 세 가지 퍼스펙티브가 거기에 가서 더 깊이 얘기할 거야. 지금 요 정도만 알아두면 돼. 깔려 있어 이게. 개인의 효용을 충족시키면은 개인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고객으로 표현할 수 있지, 그지? 고객의 효용을 고객의 효용을 충족시키면은 공익이 충족이 된다. 공익이 높아진다. 개인의 이익이 높아지는. 그러니까 목표는 뭐야? 이 사람들은 공익이라는 거 신경 쓸 필요 없지. 고객 이익만 신경 쓰면 되는 거야, 그지? 자동적으로 얻어지니까 그건 신경 쓸 필요 없어. 그러니까 신공공 관리나 신공공 선택론자들, 공공 선택론자들의 머릿속에서는 공익이란 개념이 없어, 사실은. 아예 없어. 생각할 여지가 필요가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대리인 이론이야. 대리인 이론. 대리인 이론이 어떻게 신공공 관리의 배경 지식이 되고 있냐. 이걸 여러분들. 대리인 이론은 뭐냐. 한 개인, 에이전트. 이게 대리인이지, 그지? 다른 개인, 프린시펄. 프린시펄은 이게 주인이지. 주인 대리인 이론 그러잖아, 그래서. 근데 그냥 보통 주인 대리인 얘기 안 하고 그냥 대리인 이론 이렇게 얘기하죠. 한 개인이 다른 개인, 한 에이전트가 대리인이 주인을 위해 행동하는 상황을 상정하고 있어. 예컨대 내가 변호사를 고용했어. 내가 선생님이 변호사를 고용했어. 의뢰인이지. 의뢰인이 변호사를 고용을 했어. 의뢰인은 여기서 뭐가 되지? 프린시플이지. 변호사는 에이전트지. 변호사가 내가 변호사를 고용할 때 어떻게 돼? 변호사는 나의 에이전트가 되는 거지. 에이전트이기 때문에 어떻게 돼? 나의 이익을 위해서 행동해야 돼. 그지? 그런데 이 둘의 목표가 의뢰인과 프린시펄과 에이전트의 지향하는 목표가 완벽하게 일치하면은 변호사가 의뢰인의 이익을 위해서 완벽하게 행동해. 그런데 이 둘의 이익은 일치할 수도 있지만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어. 프린시펄 에이전트 상황에서 많이 벌어지는 거야. 그래서 의뢰인이 에이전트가 프린시펄의 눈을 피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어. 목표가 완전히 같으면 그럴 필요가 없지, 그지? 그걸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 쇼크라 그래, 쇼크. 대리인이 주인의 눈을 피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원래는 어떻게 돼?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헌신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한다고. 그걸 갖다 쇼크라 그래. 이럴 때 우리는 뭐라 그러냐면은 대리인이 모럴 해저드에 빠졌다 이렇게 얘기하지.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도덕적 해이에 빠졌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는 이유는 뭐냐? 근본적으로 의뢰인과 변호사 간의 정보 불균형 때문에 그렇다. 이런 거지. 인포메이션 어시미트리 이 개념이 나오죠. 인포메이션 어시미트리. 정보 불균형이다. 다시 말해서 프린시펄이 에이전트의 일거수일투족을 다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에이전트가 프린시펄의 눈을 띄어서 자기 이익을 추구하고 있어. 근데 둘이 추구하는 이해관계와 목표가 같으면 그럴 일이 하나도 없지. 그런데 의뢰인과 프린시펄과 에이전트 사이에서는 물론 공통 부분도 있어. 추구하는 공통 목표도 있어. 그지? 그렇지만은 또 목표가 다른 경우도 있어. 예를 들어서 변호사하고 이 변호사
의뢰인과 변호사 사이에 있어서 공통 목표는 뭐니? 소송에서 이기는 거, 그지? 소송에서 이기는 거는 프린시플도 원하고 에이전트도 원해, 그지? 그런데 둘의 목표가 틀린 경우가 있어. 의뢰인은 최소의 비용으로 이겨주길 바래. 근데 변호사는 가급적이면 좀 사건을 질질 끌면서 비용을 좀 많이 받아내려고 그래. 그래서 우리 교과서에 뭐라고 써 있냐면은 billable hours 이걸 늘리려고 그래, 변호사가. 빌이야, 빌. 청구서를 청구할 수 있는 그 시간. 수임료를 청구할 수 있는 시간을 늘리려고 그래. billable hours라. 이제 우리나라 그 대형 로펌에서도 billable, non-billable 이렇게 그냥 그대로 써, 변호사들이. 그만 알아들어, 변호사들. billable. 김현장은 변호사 비용을 어떻게 산정하냐면은 이 billable hour에 따라서 있지, 그대로 산정을 해. 10시간 일했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주어진 시간당 차지가 있어. 예를 들어서 뭐 검사장을 지낸 사람은 시간당 차지가 높겠지. 그다음에 판사나 검사 출신이 아닌 그냥 새끼 변호사들은 시간당 차지가 낮겠지. 근데 하여튼 시간당 차지가 개인별로 설정이 돼 있고, 그 다음에 곱하기 billable hours요. billable hours를 높이기 위해 가지고 막 여기저기 막 가입 끼어 있어. 여기저기. 다른 사람 사건에 집어 나 좀 끼워주라. 나 좀 끼워주라.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24시간 이상 일하는 사람도 있어. 실제로 그런 경우 있어. billable hours 이론이 틀리다 이거지. 그래서 이제 대리인 이론이 여기서 화두가 뭐냐 하면은, 연구의 주제가 뭐냐 하면은, 이렇게 목표가 일치할 수도 있고 일치하지 않을 수가 있는데, 목표가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에이전트가 프린시플에 눈을 피해가지고 자기 이익을 추구할 수 있는데, 이걸 어떻게 하면 막을 것인가? 다시 말해서 에이전트가 프린시플 이익을 위해서 헌신하게 하는 방법이 무엇일까? 이것이 그들의 연구 주제, 핵심 주제. 주로 활용하는 게 뭐냐? 유인이야. 인센티브를 통해서. 어떤 유인을 통해서? 유인도 여러 가지가 있잖아, 그지? 유인이나 또 규정일 수도 있어. 규정이나 유인을 통해서, 어떤 규정이나 유인을 통해서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 일하도록 유도할 것인가. 그래서 그런 규정과 유인을 만드는 것이 대리인 이론 연구하는 사람들한테 핵심 연구 과제예요. 이걸 이제 그럼 대리인 이론이 어떻게 그러면은 신공관리에 영향을 미쳤나? 아까 관리자들 있지? 관리자들한테 어떤 규정과 유인을 제공하면은 관리자들이 고객의 이익을 위해서 뛰게 만들 것인가? 그 다음에 얘네들이 이제 하는 민영화도 있지만 민간 위탁 같은 것도 있거든. 처방, 신공관리 처방들이. 어떻게 민간 위탁자가 한테 어떠한 규정을 제시하고 어떠한 유인을 제공하면은 민간 위탁자가 위탁을 준 사람의 이익을 위해서 몰입하게 할 것인가, 헌신하게 할 것인가. 이게 왜 이렇게 되는 거지? 관리자들은 기본적으로 재량을 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재량을 통해서 관리자가 프린시플의 이익이 아니라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장치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대리인 이론이 신공공관리에 아이디어를 제공하고 있다, 이 얘기야. 알겠어? 이 수업이 끝나면 여러분들이 행정학에 대해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에 대해서, 이거는 어떤 그런 뭐 시사적인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야. 이 수업은 나올까 말까 하는 그런 시험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니라 행정학의 아주 기본적인 있잖아, 그 지식들, 그거를 여러분들한테 전수하려고 그런 거야. 요 수업이 끝나면은 아주 그 기초적인 지식을 알게 돼. 그거 가지고 여러분들이 활용을 해 나갈 수가 있는 거야. 시사적인 문제는 그때 가서 하는 거야. 그때 가서. 이게 기본이 흔들린 상태에서 시사적인 문제 아무리 많이 해봤자 소용없어.
별 의미 없어.